저는 평생을 남 탓하며 살았습니다. 아내 탓, 자식 탓, 세상 탓, 그리고 마지막엔 거울 속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 앞에 서기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탓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일장 평범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나는 열심히 살았다. 1956년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재성.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가난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논에 나갔고 어머니는 밤마다 배를 짰습니다. 재성은 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가진 건 몸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손이 굳어졌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살, 그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젊은 시절,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오셨던 그 시절, 기억하고 계십니까? 철물점은 처음엔 잘 됐습니다. 단골도 생겼고 조금씩 돈도 모였습니다. 3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정순이,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밥은 항상 따뜻하게 지었고 집은 늘 깨끗했습니다. 재성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아들, 그리고 딸. 삶은 바빴습니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균열이 시작되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1998년 IMF가 왔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성의 철물점도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재성의 입에서 처음으로 남 탓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정부가 잘못한 거야. 그 거래처 놈이 나를 망하게 한 거야. 은행 놈들이 눈이 멀었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쌓이면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굳으면 태도가 됩니다. 태도가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재성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왜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사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알아? 아내 정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일찍부터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서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참 아이들이 자라나다. 왜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 거냐? 아들 재훈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재성은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어야 해. 재훈이는 공부보다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이만 보면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재성은 그 그림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술대학 가고 싶어요. 재성은 밥상을 탁 쳤습니다. 미술, 그걸로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내가 너 먹이고 입히는 게 쉬운 줄 알아?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재훈이는 그날 이후 아버지 앞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딸 제이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속이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작게 만드는 법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이 더 슬픈 일이었지만 재성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는 말 한 번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 뒤에서 자식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결국 공대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로 발령을 자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부터의 도망이었다는 것을. 제이도 결혼을 하고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재성은 그게 다 자식들이 부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자식들이 이 모양이야. 자식들 탓이었습니다. 사장 아내가 떠나다. 당신은 정말 몰랐습니까? 재성이 60이 되던 해 아내 정순이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오래된 피로가 쌓인 것 같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다들 힘들지.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몸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재성은 처음 몇 달은 돌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건강 관리를 못한 거잖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해? 정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 제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재성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부모 사이를 갈라나? 내가 뭔데? 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더 이상 못 버티겠대요. 재성은 그 말의 의미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전연 때문이야. 제이가 엄마를 꼬신 거야. 또다시 남 탓이었습니다. 장 혼자가 된다는 거. 이 고요함이 벌이라는 것을 몰랐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소리도 없고 좋네. 하지만 밥 한 끼가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가 한 개라는 것을 깨달은 날, 재성은 한참 동안 물을 틀어놓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6번 만에 받았습니다. 응, 아버지, 밥은 먹었냐? 네, 바쁘냐? 좀요. 왜요? 아니다. 끊어라.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우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그 말들이 목에 걸려 있는 동안 상대방은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성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남 탓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양반은 자식 복이 있어서 좋겠어. 나는 자식도 소용없어. 정부가 노인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처음에는 들어주던 사람들도 점점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육창 몸이 먼저 알았다.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65. 재성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재성은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락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곳에서도 그는 이기려 했습니다. 결국 아들 재훈이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딸 제이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재훈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손을 잡거나 눈을 맞추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성은 그것도 자식 탓을 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차갑냐.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종이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제이가 가끔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놓고 갔습니다. 재성은 고맙다는 말 대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했습니다.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재성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자식은 소용없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버텨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7장 마지막 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재성의 나이 69,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유독 낯설게 들렸습니다. 재훈이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제이는 아이가 아팠습니다. 아내 정순이는 이미 제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성은 혼자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재성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오래된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때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재성은 문자를 보며 오랫동안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가 있을지 없을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재성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그놈의 세상 탓이야. 다 저 사람들 탓이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눈이 감겼습니다. 8장 그 너머의 공간. 지장보살이 묻다. 빛이 있었습니다.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한 빛이었습니다. 재성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된 피로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존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되고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슬픔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심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이었습니다. 그는 재성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재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이 많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장보살은 재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9장 인생이 다시 펼쳐지다. 당신이 했던 말들이 돌아온다. 재성의 눈앞에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한 장면씩 천천히. 첫 번째 장면. 1998년 철물점. 밤. 아내 정순이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재성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어? 당신이 살림을 헤프게 해서 이 꼴 난 거야.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부를 덮습니다. 재성은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내의 눈에 무언가가 꺼지는 것을. 작은 불꽃 같은 것이. 두 번째 장면. 재훈이 15살. 저녁 식사 자리. 재훈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그림이었습니다. 산이 그려진 풍경화였습니다. 재성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그림 그릴 시간에 수학 공부나 해.
재훈이는 스케치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 뒷모습, 작고 좁아진 어깨. 재성은 그 장면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제이 22살. 졸업식. 제이가 학사모를 쓰고 서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재성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바쁜데 어떻게 가냐. 제이는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대신 찍어주었습니다. 재성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제이에게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네 번째 장면. 아내 정순이 혼자 밥을 먹는 저녁. 재성이 늦게 들어옵니다. 정순이가 밥 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재성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순이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 밥상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재성은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장면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성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다 소용없어. 그 말들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했던 말이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래전에 했던 말,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 어디에 아직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장 무너지는 순간, 모든 선택은 내가 한 것이었다. 재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 세상을 탓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재성의 눈앞에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재성은 그 장면을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닮습니다. 배운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재성은 그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지장보살이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재성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눈물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것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무너짐, 조용하고 깊은 무너짐, 11장 깨달음. 남 탓은 인생을 정지시킨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답을 밖에서 찾는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었다. 재성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철물점이 어려웠을 때 세상을 탓했지만 사실은 더 일찍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쳐갔을 때 아내를 탓했지만 사실은 단 한 번의 따뜻한 말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막았지만 사실은 잘 그렸다 한마디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남 탓은 편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남 탓을 하는 동안 인생은 멈춥니다. 성장도 없고 관계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 남 탓이야.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뜨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세상이 문제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12장 핵심 메시지. 자기 성찰이 인생을 움직인다. 자기 성찰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좀 더 들어줬어야 했을까? 이 한 가지 마음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한 가지 용기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재성이 살아서 이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들 재훈이에게 그림 한번 보여봐라고 했다면, 아내 정순이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했다면, 딸 제이에게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69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입니다. 13장 철학적 결론.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지장보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남을 탓하며 다친 마음, 그 마음 안에 지옥이 있다. 반대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정토징투의 시작이다. 지옥을 두려워하십니까?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며 분노로 가득 찬 마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변하지 않는 삶, 가까운 사람을 밀어내면서도 외로움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반복, 그것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극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보고 싶었다고 전화하는 그 순간,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건네는 그 순간에 잠깐 극락이 열립니다. 재성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다 남 탓이야였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 앞에서 처음으로 흘렸던 눈물은 어쩌면 그것이 재성의 진짜 마지막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닌 눈물로 한 사과, 후회, 그리움, 그 눈물 하나가 아주 늦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4장 돌아오는 길.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이야기는 박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박재성을 닮았으니까요. 남 탓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남 탓으로 끝나는 사람과 남 탓을 하다가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을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래된 원망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원망 중에 혹시 내 몫의 잘못도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먼저 전화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이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다툰 형제가 있습니까?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습니까?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연락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하려 했을 때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늦은 후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박재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아직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가족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오늘 수고했어.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탓했는가? 그리고 만약 탓한 사람이 있다면 내 몫의 책임은 없었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멈춤이 인생을 조금씩 바꿉니다. 남 탓은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종종 가장 외로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성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이 결국 자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둡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며 다쳐버린 마음, 그 안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은 내가 잘못했어, 보고 싶었어, 수고했어, 그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탓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그 용기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이 채널은 인생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싶을 때, 조용히 앉아 생각하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